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번 시간에 어디 할처럼 금융하다 말았죠?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는 122페이지 할 차례 같습니다. 122페이지. 122페이지 맞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개발금융으로 이제 가는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죠. 그죠? 마지막 시간에서 금융 파트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금융인데 일단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오늘 금융 파트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시게는 부동산 금융이 이제 104페이지로 가셔서 10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부동산 금융 파트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은 나온다면은 부동산 금융은 금융론이죠. 한 5에서 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를 먼저 간다면 오른쪽에 가시면은 주택금융에 소비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금융은요.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을 자금 융통한다는 거는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야.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주택금융으로 이제 본다면 주택금융은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저번에 이제 소비금융하고 무슨 금융 있죠? 개발금융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금융은 요거는 쉽게 개발업자한테 빌려줍니까? 주택 소비자한테 빌려줍니까? 소비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요. 개발금융은 요건 이제 개발업자한테 빌려줍니다.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은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가시면은 105페이지 가시면 제2절에 보시면은 이건 주택 개발금융이에요, 소비금융이에요. 소비금융이죠. 그러면 요거는 무주택 소비자들한테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개량 용이하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금융으로서 대출 조건이 대부분 고정금리며 자 어때요? 금리가 고금리예요? 좀 저금리예요? 그럼 일시금 대출이고 원리금 상환은 장기 분할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차입자한테 금리 변동 이용과 매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한 특수금융이에요. 그죠? 이거는 소비금융이다, 개발금융이다, 소비금융이죠. 근데 이제 잠깐 넘기시면은 페이지 12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어, 오늘 나갈 거지만은 소비금융으로 돼 있어요. 이제 개발금융으로 돼 있어요. 개발금융이죠. 이건 소비자한테 빌려줍니까? 개발업자한테 빌려줍니까? 개발업자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공급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요게 수요자에 대한 수요자 금융이었으면은 자, 요건 이제 공급자 금융입니다. 공급자 금융. 그 개발업자한테 이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번에 나갔듯이 그 공급자나 개발업자한테 자금을 조달하죠. 그죠? 금융기법이 있는데 전통적인 것은 건축대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축대부 찾았습니까? 그럼 건축의 진척도에 따라 빌려주고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죠. 그죠? 사채가 들어가면 제가 저번 시간에 지분이었어요, 부채였어요. 부채죠. 부채. 그래서 우리가 주택 상환 사채는 좌측에 보시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건설업자들이 이제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주식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차용증이라 그랬죠. 그죠? 돌빌인 거예요. 밀정 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물적인 담보 신용이 아닌 사업성을 기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제 오늘 들어갈 거고요. 근데 우리 들어갈 게 주식이라는 거를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럼 내가 개발업자가 입장에서 내 거를 남한테 이제 내 거를 이제 판매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하는 거는 부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입니까? 지분금융인데 아까 채권은 하나의 차용증이죠. 채권을 발행했다는 거는 지분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이라는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죠? 나중에 이제 제가 호수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들어갈 게 소비금융이에요, 개발금융이에요. 개발. 그래서 오늘 볼 게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개발업자한테 이제 빌려주는 어떤 파이낸싱 방법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24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죠. 요게 이제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근데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리츠라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부채금융하고 지분금융이 똑같았어요. 좀 달랐어요. 달랐죠. 이게 지분금융이거든요. 이게 무슨 금융이다? 지분.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택금융은 소비자한테 빌려주면은 무슨 금융이고
소비금융이고,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면 개발금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이제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오늘 전체적인 거를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10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06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밑에 양가로 번에 가시면 부동산 대출 관련 주요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저번 시간에 낸 걸 본다면, 여러분들이 주택금융을 받으러 가려면 대출 금액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가능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LTV하고 DTI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LTV와 DTI. 그럼 둘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시켜요? 적은 금액을 적용시켜요? 적은 금액. 그래서 우리가 적은 금액이다. 자, 요 금융 파트는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요. 몇 문제가 나온다? 두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여기서 하나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 좌측에 보시면 LTV라는 단어 옛날에 기억나시죠? 결국은 그냥입니까? 담보인정 비율입니까? 담보인정.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너 집값이 지금 얼마야? 그럼 4억이에요. 그럼 당신의 집값이 50%까지 대출해주면 2억을 빌려주잖아요. 이렇게 LTV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DTI라는 단어가 있죠. DTI는 담보인정 비율이에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이거 소득에 따라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40%라고 한다면 네가 소득의 40%까지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조금 어려웠던 게 저번에 원리금이 나오면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대출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요건 한 별표를 한 3개 정도가 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출 금액을 몰라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 파트가 아직은 그 입문 과정이지만 책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파트 아예 잡는 걸로 이제 보시면 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7페이지로 가시면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배우셨죠. 그죠? 그럼 주택금융을 주택에 대한 금융을 이제 선택했다. 그럼 소비금융이다. 그럼 금리가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가 있어요? 고정하고 변동.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 고정하고 변동금리가 있다면, 자, 우리가 초기에는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 가산을 해야겠죠. 그럼 대출 시점에서는 변동이 높습니까? 고정이 높습니까? 고정이 높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108페이지 가시면은 대출 기간의 저당 대출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은행의 위험입니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위험, 금리 이자 위험, 조기 상환 위험,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에 대한 대출의 특징 있고, 넘기시면 변동금리가 있었어요. 110페이지. 변동 찾으셨습니까? 변동은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니까 그걸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죠.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우리가 가산금리가 바뀐다 그랬어요. 제가 기준금리가 바뀐다 그랬어요. CD는 3개월이고 코피스는 6개월에서 1년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서, 그럼 무슨 금리와 무슨 금리를 바꿔내겠어요? 고정하고 변동.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112페이지 가시면은, 보시게 되면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여긴 별표를 몇 개 주셨죠? 몇 개요? 이게 3개짜리인데 여기 거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의 99%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본다면,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에요. 상환 방식.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왜 거치기간 기억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에 대한 상환이다. 그래서 3년을 거치기간을 뒀어요. 그럼 거치기간 동안에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이자만 내죠. 그래서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에요. 이자만 내고요. 만약에 10년의 전체 기간에서 3년이 거치기간이면 7년 동안 그냥에 대한 상환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7년 상환이라면은 우리가 저번에도 했지만은 이자만 내요? 원금을 같이 내요? 같이 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내는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는 상환 방식이, 자, 책에 보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뭘 균등하게 내는 거죠? 원리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그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14페이지 가시면은 무슨 균등이 있죠? 원금 균등. 근데 원금 균등도 주의하실 게 원금만 균등하게 내요. 이자도 내요. 같이 내죠. 그죠?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래서 제가 아까 금융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가 두 문제 뜬다 그랬죠? 그래서 LTV와 DTI 중 아까 큰 금액이었어요? 적은 금액이었어요? 적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요 두 가지가 계산 방식이 뜹니다. 그죠? 무슨 균등하고 무슨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 요 계산 방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계산이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체증식이라는 게 있었죠. 체증식은. 자, 딱 하나만 얘가 그 체증식이라는 게 이제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데, 체증식은 늙은 부부예요? 젊은 신혼부부예요? 처음엔 조금 냈다가 많이 냈죠. 그죠? 체증식 상환, 점증식도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게 있었나요? 그럼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말 그대로, 자, 중간에는 원금을 상환해요? 원금을 만기에 상환해요? 그러면 이자를 더 많이 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상환 방식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이제 11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118페이지 가시면은, 자, 채권하고 주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식을 내가 발행한다는 거는 부채예요, 지분이에요? 지분이고, 그 다음에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뭐죠? 부채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 지분하고 부채금융이라는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오늘 이제 리츠를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지분금융이라는 자체는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내 거예요. 내 거죠. 그래서 이제 리츠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분은 내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어떻습니까? 자기 주식을 이제 발행을 해요. 그럼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는 남의 겁니까? 내 자본입니까? 자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한테 모집을 해서, 지분 투자자한테 모집을 해서 얘가 이제 자기 자본을 조달해요. 자기 자본 조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 우리가 이자를 줍니까? 배당을 줍니까? 배당을 주죠. 그럼 이렇게 발행하는 주식을 우리가 요거는 부채증권이겠어요? 지분증권이겠어요? 지분증권이죠.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지분 주식 보고 계셔요? 주식은 요거는 남의 거예요? 자기 거예요? 자기 거를 융통해서 지분증권으로서 발행 주체에 대한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본질 가치로 구성됐고, 그럼 자본의 성격은 타인 자본 조달이에요? 자기 자본 조달이에요? 그러면 자본의 성격은 주주가 되죠. 그죠? 배당을 먹고, 배당은 항상 고정적입니까? 가변적입니까? 가변적인데 주의하실 게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환 의무는 있어요? 상환 의무는 없어요? 없고, 또 우리가 또 주식을 또 많이 보유하다 보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럼 오늘 들어갈 게 요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갈 게 요거예요. 부동산.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주식이요. 그러면 주식은, 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는 부채예요, 자기 지분이에요? 지분금융이고 지분증권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좌측에 보시면 채권이라는 게 있나요? 채권은 어떻게 돼요? 제가 요 빌리채자를 써서 차용증을 쓴다 그랬죠? 그럼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는 이건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부채야. 그래서 부채 쪽으로 이제 가서 부채자 부는 이제 질부자에다가 채가 이제 빌리채자를 써서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에 개발회사면 내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내 주식을
판 거예요. 이 차용증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자를 쟤한테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찾으셨습니까? 그럼 채권이라는 자체는 지분증권이다, 부채증권이다,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부채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 그럼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때요? 그럼 증권 소유자가 채권자, 채권의 이자를 수취하겠죠. 증권의 성격은 이제 고종으로서 이제 변하지 않고 가고요. 그다음에 조달 자금에 대한 상한은 채권은 그냥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고 경영에 참여는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게 MBS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MBS, ABS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저번에 제가 ABS하고 MBS 중에서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죠? ABS. 그럼 ABS는 그냥 있어요.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자산을 담보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자산 유동화 증권도 틀린 지문은 아닌데요. 우리가 담보부 증권이에요. 담보부 증권. 근데 주의하실 게 이 증권이긴 하지만 이건 그냥입니까? 채권형입니까? 채권형이죠. 그래서 보고요. 근데 MBS는 요건 자산이에요. 제가 저번에 MBS는 주택이었어요.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을 모기지 저당 잡아서 백 담보로 해서 증권화 시켰죠. 그래서 이것도 증권으로 하지만은 그냥입니까? 하나의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회사채라는 건 그냥입니까? 사채입니까? 사채라는 건 남한테 돈을 이제 빌려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국채와 지방채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일단 지분금융보다 이제 부채금융으로 본다면 이걸 빨리 맞힐 수 있는 게 채자가 그냥이에요. 빌릴 채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이나 사채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지분입니까? 이건 부채입니까? 부채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크게 본다면 금융이라는 것은 지분금융만 있다. 부채금융도 있다. 부채. 지분은 그냥이다. 하나의 내 거다. 내 거가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가고 부채는 남한테 돈을 빌린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119페이지 가시면은 주택 저당 시장의 구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MBS에 대한 구조가 몇 차 시장과 몇 차 시장이 있어요. 1차와 2차. 그럼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입자가 있으면 몇 차죠? 1차. 투자자가 있으면요. 2차. 그럼 차입자와 2차 시장은 저당 어떨까?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없겠고. 자, 차입자가 있는 곳은 1차 시장은 그냥입니까?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입니까? 그럼 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장이죠. 근데 2차 시장은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이에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에요.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그러면 몇 차와 몇 차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1차와 2차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MBS에 대한 거를 저번 시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소비금융하고 개발금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바꿔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LTV하고 DTI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서 이거 두 가지에 대한 대출 금액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다르죠? 그 다음에 상환 방식은 원리금 등록만 있어요? 원금도 있어요? 원금.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는 거와 그 다음에 ABS와 MBS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ABS는 자산을 갖고 담보로 해서 채권화 시킨 거죠. 그죠? MBS는 이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주택이고 이 저당 구조가 몇 차와 몇 차가 있죠? 1차와 2차. 1차와 2차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오늘 갈 게 122페이지로 가시면은 12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개발금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넘겨볼게요. 그럼 넘기셔서 지금 넘기시면은 124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아까 얘가 그냥 했어요?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이것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 지분증권이 돼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별표를 3개 치셨죠? 요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니츠란 자체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게 부채다, 지분이다. 지분이죠.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기에 대해서 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부동산은요, 제일 중요한 게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돈으로 바꾸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증권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는 부채 증권이고 요건 무슨 증권이다? 지분 증권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치라는 것을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니치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자체 우리가 들어갈게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스타트인데 들어갑니다. 제목이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부동산 투자 회사. 그럼 투자 회사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면 또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회사죠?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럼 리츠라고 하거든요. 리츠라는 회사가 이제 주식을 상장해요. 우리가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공모로서 공개 모집을 해서 소수의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습니다. 갑을병. 요렇게 이제 얘가 현금을 주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자, 그러면 얘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회사죠? 부동산이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요. 그 부동산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서 그럼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투자를 합니다. 업무용에 투자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료를 받게 되면 배당을 해준다는 아까 들으셨죠? 그럼 얘가 내부 유보를 하는 게 아니라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MBS, ABS 기억나시죠? 그죠? 특히 이제 MBS 자체가 MBS는 주택을 모기지가 저당 잡아서 담보부 증권이에요. 담보증권. 자, 그러면 아까 MBS는 요거는 아까 지분이었어요? 어떤 채권이었어요? 채권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투자는 그냥요, 이자를 먹어요. 이자를 먹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거를 이제 먹고 배당을 해주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했습니까? 그럼 부채 증권이에요? 지분 증권이에요? 지분 증권이어서 이건 지분금융이라고 시험에 나오거든요. 지분금융. 그러면서 지금 갑돌이는 현금을 투자했다는 거는 이 주식을 샀긴 했는데 자, 간접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한 거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간접 투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간접 투자했다는 것은 주식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그 현금화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럼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 그래서 현금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자, 얘가 이제 테헤란로 건물에 한 500억짜리면 갑돌이가 어떻습니까?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식이 만약에 뭐 주당 15,000원이다. 그러면은 100만 원만 있어도 투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수의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없다, 투자할 수도 있다.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주식을 사게 되면 주식에 대한 걸 망해버리는 어떻습니까? 종이 조각밖에 안 남는데 이건 어디에 투자했죠? 부동산. 그러면 안전하게 얘가 부동산을 또 나중에 처분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다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와요. 전문 회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124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천천히 갑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무슨 법에 따라서 설립한다고 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운영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에 또 적용받는다? 상법.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는 뭘 발행했죠? 주식.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수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 운영 부동산 증권이 아까 MBS예요. 권리 등으로 그 수익을 주주한테 현금이나 또는 현물로 배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의 주식은요. 부동산을 자, 어떻습니까? 아까 부채 증권화 시켰어요? 지분 증권화 시켰어요? 지분이라는 게 중요하죠. 대표적인 형태로서 발행 주식을 어떻습니까? 투자하면 투자 회사의 운영 실적에 따라 뭘 받죠?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주식의 시세 차익을 상회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입니까? 원금의 손실이 옵니까? 아까 여러분들 MBS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고정적인 이자를 받죠. 근데 이건 그냥요 손실이 와요. 이게 이제 단점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금융위기가 왔다. 그럼 부동산이 안 팔리는데 이건 그냥요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 그래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자 그래서 이제 좌측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조그만 것이 우리나라에서 법률상의 정의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또 증권시장의 상장에 무슨 니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요즘 또 설립되는 게 뭐 롯데 리츠 이렇게 리츠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기 설립 및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걸 가기 전에 맨 밑에 가시면 양가로서 한번 해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와 그 외의 기관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요걸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처음 하시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 무슨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자기관리. 그죠? 찾으셨나요? 그러면 자기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위탁을 해요. 자기가 관리를 해요. 직접 운영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 여부를 본다면 실제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실체 회사입니다. 실체 회사고 실체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할 수 있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탁관리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위탁은 자기가 합니까? 남한테 맡깁니까? 맡기죠. 그래서 위탁관리는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맡기냐? 저희 자기관리 리츠에 대한 어떻습니까? 그 요건을 갖춘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거든요. 자산관리회사. 그럼 얘는요. 왜 여러분들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실체회사가 아니라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 그럼 얘는 실체회사가 있다, 실체회사가 없다.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우리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약간 거기 위에 보시면은 3번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시면요. 자, 우리가 IMF 때 왜 극동건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되게 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이 극동건설이 부도나게 되면 하청업체가 많아고 실업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구정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회생시키는 목적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 법정 관리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회생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니치를 만들게 되면은 투자자가 또 이걸 투자하게 되면 회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건 여러 가지 법적으로 혜택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이것도 실체다, 명목이다. 명목.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그럼 직원 고용할 수 없고 지점 설치할 수 없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시 갈게요. 자, 자기관리 리츠는 명목이에요, 실체예요. 상근 임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고 지점 설치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자, 요거는 실체입니까? 페이퍼 컴퍼니 명목입니까? 어디에다가 맡기죠? 자산관리회사 맡겨서 직원 고용할 수 없고 지점 설치할 수 없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지금 거기 양가로 3번에 밑에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나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입니까? 본점에 지점이 없어요? 지점이 있어요. 있고 상근은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도 있죠. 그래서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그 존속기간이 영속적으로 갑니다. 그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영 전문인력에 대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을 둬야 되죠. 그리고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는 위탁관리예요. 이건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쪽 위탁관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탁관리로 가시면은 위탁관리는 제가 실체입니까? 페이퍼 컴퍼니 명목이었습니까? 명목. 그래서 이거는 서류상 회사예요. 자산 투자 운영을 외부로 별도의 어떤 관리회사한테 위탁한다 그랬죠? 자산관리회사. 그래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밑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나요? 그럼 얘도 실체 회사를 했어요? 제가 명목회사를 했어요. 그럼 얘도 서류상 회사죠? 그래서 제가 아까
1997년에 IMF가 들어왔죠. 그래서 구제 금융 이후에 부실화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그럼 회사의 존속 기간은 보통, 자, 얘는 어떻습니까? 영속적입니까? 좀 한시적입니까? 한시적. 특례가 있고요.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명목회사이므로 자산의 운영 관리를 외부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한다고 되어 있죠. 찾았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IMF가 터져서, 자, 요런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은 그럽니까? 전체 타격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업구정회사를 만들란 얘기예요. 그럼 그럽니까? 투자자를 모집합니까? 모집해서 이걸 팔리게 되면 회생할 수 있죠.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기억해 보시면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와 달리 운영 규제가 까다로워요, 까다롭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특례를 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관리의 부동산 투자보다 여러 측면보다 규정이 강화돼 있다, 좀 완화돼 있다,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와 달리 일반인에게 대한 주식의 공개 모집, 공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의무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기관리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없고, 그 다음에 배당 의무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적용된다, 적용받지가 않는다. 않고, 그 다음에 실체였어요, 명목이었어요. 그럼 법인세 면제 같은 특례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관리 리츠는 아직 법인세 면제를 안 해주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요 위탁관리와 기업구정은 자기가 해요. 명목회사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밑에 자산관리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말 그대로 그냥 해요. 자산을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서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예요. 그럼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이 7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밑줄치시고,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처럼 5인 이상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둬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옆에 잠깐 보세요. 그럼 전문 인력은,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은 아까랑 똑같이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죠.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면 요거를 사람을 말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것도 곧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아까는 그냥이에요. 자산관리회사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자,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말 그대로 관리를 해줘요, 자문을 해줘요. 자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자문 및 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이 투자 운영에 대한 자문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예요, 투자 자문회사예요. 자문회사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잘 따라오셨고요. 좌측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발기 설립 및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장의 인가 및 인가 취소도 가능하고, 그 다음 밑에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기업구정은 등록 허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자기관리 리츠만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장에. 근데 얘는 이제 얘는 어떤 등록 형식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 보시면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밑에 처음에 나와 있는 건 무슨 자본금이라고 돼 있죠? 설립. 그러니까 설립 시는 자본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오시냐? 자, 얘가 지금 5억이고 3억이라고 돼 있죠, 그죠? 3억. 얘가 3억이거든요. 그래서 암기 기법은 따보세요. 533. 이렇게. 그래서 5억, 3억, 3억이에요. 따보세요. 533. 근데 주의하실 게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최저자본금은 이제 설립자본금을 가지고 오게 되면 최저자본 준비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내에 이 최저자본금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최저자본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더 작아요? 많아요? 많죠. 그러면 최저자본금이라는 것은 자기 관리는 얼마라고 돼 있죠? 한번 불러보세요. 70억. 70억이고. 그럼 얘네들은 50억이라고 돼 있죠? 50억. 50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따보세요. 755. 그럼 얘는 얼마고요? 70억. 얘는 50억, 50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뭐 내년에 바뀔 수도 있지만 거의 바뀌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전화번호예요. 따보세요. 533. 무슨 관리가 먼저 나와야 되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7호는 설립자본금이에요? 최저자본금이에요? 최저자본금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볼게요. 이게 많이 저한테 여쭤보시는데 자산관리회사라고 있었죠. 무슨 관리회사가 있었다? 자 보세요. 얘는 명목이에요? 실제 회사예요? 그럼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지만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그러면 이 자기관리 리치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까 오른쪽에 가시면은 다시 4번에 자산관리회사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아까 제가 요 자본금이 70억이라고 돼 있죠. 찾았나? 그럼 자기관리의 최저자본금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할게요. 자산관리에도 얼마 있어야 돼? 70억.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전문 인력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죠. 아까 왜 5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자기관리 리치와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었죠? 이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산관리회사는 누구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기관리 리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면 자산관리회사가 암기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법이 없으면 어느 법에다 적용받죠? 상법. 그 다음 요거는 주식을 발행했죠? 그럼 부채금융이에요? 이건 지분금융이에요. 그럼 주식은 지분주권이죠? 그럼 이자를 먹어요? 투자는 배당을 먹어요? 그럼 시세차익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원금 손실이 있어요. 주식이다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그 업무용에 투자해서 임대 수익이 있으면 배당을 해줘야 되고 MBS에 대한 저당 수익에서 배당해줘야 되고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자기관리회사는 영업인가고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관리회사는 그냥입니까? 실체 회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이요 실체 회사예요. 그럼 상근 임직원이 있죠. 직원을 고용하거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명목이죠. 그럼 이건 직원 고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점 설치할 수 없죠. 그럼 어디 회사한테 위탁을 하죠? 자산관리회사.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입니까? 자기관리 리치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럼 자본금이 아까 얼마였죠? 70억. 5인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아까 요건 관리회사지만 이건 그냥요 자문을 해줘요. 자문을 해서 하는 업무가 다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기업 구조는 어떻게 돼요? IMF에 부도가 나면 어떻습니까? 요거 회생시키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혜택이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아까 왜 혜택에 대한 요건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책을 다시 보자면 기업 구조는 그냥입니까? 좀 규정이 완화돼 있습니까? 완화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돼요? 자기관리 리츠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지만 공개 의무 비율이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발행 주식을 주식 증권시장에 상장합니까? 상장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까? 없고 그 다음에 배당 의무도 있어요? 없어? 없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명목회사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법인세가 면제됩니까? 면제돼요. 아직 자기관리 리츠는 면제가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됐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조금만 더 심화학습. 양가로 4번에 가시면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조달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아까 이 리치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그냥 해요? 공모를 해요? 공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공개 모집이에요. 사모라는 건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 이제 개인적으로 모집하는 거고 좌측에 읽어보시고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에 현물 출자도 허용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현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현물은 물건이에요. 현물 출자도 가능한데 우리가 나중에 설립 때는 현물 출자가 안 돼요.
설립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설립 때는 이제 돈으로 가져야 되고 우리가 영업인가나 등록을 마친 다음에 최저본금 준비 기간이 끝나면 되거든요. 자, 좌측에 보시면 현물 출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럼 현물은 현금이에요. 현물은 물건이에요. 부동산을 이제 거의 대부분 가져오라고 그러고 자본금을 현물로 내는 거예요. 실물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뭐 권리, 신탁수익권이나 이런 자본금 일부로 내고 주식을 배정받는 이런 현물 출자입니다. 그럼 현물 출자가 허용 안 된다? 허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설립 때는 안 되지만 이 영업인가나 등록 이후에 아까 최저자본금 기억하십니까? 그걸 갖춘다면은 현물 출자도 허용이 안 된다? 된다. 이해 가셨어요? 현물이라는 거는 물건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에어컨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냥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고 민법의 지상권, 임차권 배우셨죠?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이제 신탁 수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이제 공법에서 따라서 대토 보상권, 대토 보상권 찾으셨어요? 이건 공법에서 이제 배우는데 뭐냐면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3기 신도시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토지를 수용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돈 대신 땅으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대신 토지로 보상하겠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금을 현금 대신 그냥입니까? 개발된 땅으로 지급합니까? 그럼 대토보상권도 현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대토보상권도 그냥이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화이팅. 아시겠죠? 그럼 현물 출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돼요?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시면은 좀 아이러니한 게 보세요. 얘는요 지금 그냥입니까? 주식을 발행합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얘네들한테 팔았죠. 그럼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지분금융이에요. 지분은 남의 걸 갖고 융통했어요, 자기 걸 갖고 융통했어요. 근데 자 이번에다 별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차입할 수도 있어요. 돈을 빌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빌려올 수도 있고 사채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채, 회사채 같은 거는 차용증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자기 거를 판 거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 니츠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있고 사채, 회사채도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걸 그냥 해야 돼요?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만이 아니라 니네가 은행에서도 차입할 수 있으면 좀 끌어오기도 하고 회사채도 발행하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부는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써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그냥 해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도 빌리고 회사채도 발행하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근데 원래 성격은 그냥이에요. 원래 성격은 지분이에요. 지분이죠. 주식을 발행하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차입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배당해 준다 그랬죠? 그럼 따라서 이 배당. 그럼 얘네들은요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보통 회사들이 배당해 주려고 그래요?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의무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배당으로서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100분의 얼마 이상을 90여가 주주한테 배당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무적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투자자를 위한 거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환매 여부에 따른 니치의 구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환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 번 사들인 물건을 도로 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방형은 항상 이 투자자가 한 번 산 거를 물건을 다시 걔한테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폐쇄형은 밑에 보시면은 환매 요구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안 해요. 환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입니다. 무슨 형이라고요? 폐쇄형.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까 공모했으니까 이 주식이 그냥입니까? 지금 상장이 돼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 가서 돈으로 바꿀 수는 있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개방형이다, 우리나라는 폐쇄형이다. 그럼 환매 요구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안 해요. 그러나 단 황금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의 의무화가 있죠. 그럼 그냥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의무화가 되는 현금이 필요할 때 증권시장에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폐쇄형을 선택하면 환매란 되지 않을 뿐이지 주주의 황금성에 대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아까
상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좌측에서 상장을 한번 볼게요. 증권거래소에서 어떤 주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으로서 상장 주식은 비상장 주식에 비해서 그냥입니까? 황금성이 확보가 용이합니까? 용이하죠. 항상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렇게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서 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따라서 직접금융. 그러면 투자자가 어떨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해서 직접 돈을 끌어온 거예요. 간접금융이다, 직접금융이다. 직접금융. 간접금융은 은행을 거쳐서 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7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대효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식은 투자 지분을 표준화 증권함으로써 고액이에요, 소액이에요? 소액이죠. 그러니까 이 500억짜리 빌딩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당 15,000원이면 뭐 10만 원만 있어도 투자 안 돼요.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도 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본이익, 주식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 이거 현관 배치하세요.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주식이니까. 요거 밑줄 쳤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세금 절감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 주식임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보호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500억을 만약에 투자했다. 그럼 IMF나 금융위가 오면 이게 현금화가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직접 투자했나요? 이 주식에 간접 투자했나요? 그럼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얘가 직접 투자 안 했지만 이건 지금 그냥입니까? 간접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겁니까? 투자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인플레라는 자체 투자론에서, 자,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냥이요, 물가가 상승해요. 자,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화폐 가지려고 그래요, 이 부동산 살려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갖고 있는 그 주식들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아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전문회사한테 맡겼죠. 그죠? 그래서 투자 운영의 투자 전문성과 자산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건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회사의 경영실적, 사업계획, 임원 등의 변동 등을 일반 공시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시를 알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장 기업들은 그냥입니까? 회계감사를 받습니까? 그럼 그냥요, 남한테 알려야 돼요. 투자자를 보호하고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럼 그냥이야 정보를 제공해야 돼. 그래서 오른쪽에 아직 안 나왔지만 투자회사법의 제49조 6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국장은 투자회사 등의 관리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투자회사 등에 관한 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용하도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민간에 의한 부동산 투자의 설립과 활발한 투자 운영을 통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또 제고할 수 있고요. 부동산 상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급 증가를 또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요즘 니치를 활성화시키려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부동산이, 뭐 여러분들 왜 지금 부동산 기념니까? 규제가 심합니까? 심하죠. 왜 갭 투자라든지 다주택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니치를 하는 걸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문지, 우리가 인터넷에 보시면은 최근에 니치 회사가 많이 설립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시 갑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투자회사 법이 없어요? 법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법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규제합니까? 좀 요새 완화합니까? 완화해서. 그 다음에 여기 없으면 상법에 가고요. 원래는 그냥이에요. 원래는 지분금융이에요. 근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할 수도 있습니까? 회사채 발행할 수도 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부동산의 소유 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임대료와 여기에 대한 이익을 그냥에 대해 의무적으로 배당을 해줘야 돼요. 그럼 소액 투자자도 투자할 수 없다, 투자할 수 있다. 이거 안전하게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아까 자기관리는 그냥요, 실제 회사가 있어요. 영업인가를 받고 직원이 있고 지점이 있죠.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은 실체예요, 명목이에요?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점 설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자산관리회사는 그냥입니까? 자기관리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래서 최저자금은 70억이 있어야 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전화번호. 그다음에 설립자본 따라서 533. 533은 무슨 자본금이에요? 설립자본.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관리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 암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7호. 7호는 무슨 자본금? 최저자본금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는 여러 가지 그냥입니까? 특례가 있습니까? 특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무 비율이 없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현물 출자할 수 없어요? 현물 출자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설립 때는 안 됩니다. 영업인가와 등록 이후에 최저자본금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만 들어갔어요? 대토부상권도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도 보시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츠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